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김성길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드림즈 정단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가채점을 하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 9월 모평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나요? 글쎄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늘 긴장을 예.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이니까 저희 반 학생들도 보고 또 다른 반 학생들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개인들이 다 스스로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그래도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이 출제되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수능과 가장 가까운 인원수가 이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보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의미를 아이들도 스스로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6월 모평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도 좀 잡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6월 모평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못한 상태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학기 개학을 하면서 또 등교 정지가 돼서 학생들이 또 학교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집에서 또 계속 온라인 수업 하다가 이제 학교로 한 며칠 나와서 이번 수능을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이제 이번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수시 지원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이번에 또 수능의 어떤 그 경향과 또 난이도도 예측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나요? 모평을 보면서. 보통 이제 육모하고 구모하고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항상 육모에서 한번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모에서는 육모가 쉬웠다면 구모는 좀 어렵게, 또는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 수능은 구모와 육모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육모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학 나형 같은 게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작년 구모하고 비슷해지면서 학생들이 느낄 때는 이제 육모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평가원에서 이제 채점을 해보고 아마 수능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내야 될지 아니면 요 수준 내야 될지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난 6월 모평이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등교를 해서 또 중간고사 보고 바로 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난이도를 좀 쉽게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수능은 또 그 정도까지 쉽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잘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재학생과 재수생이 이제 유불리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재수생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늘어난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모평을 보면서 응시 인원 어떻게 예측하고 되십니까? 지금 이제 구모에서는 이제 육모보다는 확실히 졸업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오늘 시행과 관련해서 재수생과 재학생의 이제 모집 인원 숫자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확실히 육모에 비해서는 꽤 많은 인원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올해는 재수생이 굉장히 많이 볼 거다, 이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자 숫자만 갖고 보면 한 6만 정도가 줄었어요, 지금요. 작년보다 한 6만 정도가 줄었고. 그렇다면 작년 9월 모평이 약 45만 명 정도가 응시했던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9월 모평은 한 4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결과 나와보면 더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해놓고 또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졸업생에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보다 줄 수도 있고, 아마 그 수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되겠죠. 그러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를 보면 약 48만 명 정도가 이제 응시했던 시험인데, 올해를 예측해 보면 적어도 한 5만 정도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한 43만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가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등급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결국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100명이 시험 보면은 4명이 1등급이잖아요. 그럼 200명이 보면 8명이 1등급.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숫자가 늘면 늘수록 1등급이 많아지고 숫자가 줄면 줄수록 1등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3만 명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서 4%가 주니까 아유, 등급을 줄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수시 모집에 이제 최저 등급이 설정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저를 맞추는 인원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내신 성적의 부분도 많은 학생들이 좀 낮아지는 경향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특히 교과 전형 중심으로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수능의 응시는 좀 줄어들겠지만 내신 성적 자체도 이제 줄어든 거기 때문에 또 수시의 어떤 합격선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너무 낮다고 크게 실망을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모의고사 9월 모평과 실제 수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럼 제가 전자칠판으로 이동해서 한번 쫙 설명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전자칠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굉장히 뚱뚱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가 알려주는 게 뭐냐? 일단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신흥 인원과 가장 가까운 응시자 숫자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능에서의 내 위치를 좀 어느 정도 가장 예상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함과 동시에 이제 과목을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가형과 나형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9월 모의고사가 특히 수학 가나형에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9월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이 성적을 토대로 수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쓰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수능이 남았는데요. 올해 수능은 12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1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의 이제 느끼는 감정들, 예를 들어 9월이다, 9월 중순이다. 이제 수능이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런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12월 초로 간 상태예요. 심리적인 선이 좀 있어요. 그래서 80일 정도의 지금 그 기간도 남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 이 복잡한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남은 기간 수능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나의 수능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요게 9월 모의고사 작년 겁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 1등급 받은 학생이 요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 47.7%. 요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등급 받은 학생이 1등급 될 확률은 20.4%였고요. 3등급 받는 학생이 1등급 될 확률이 6.8%. 4등급 학생이 국어 영역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이 0.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많은 등급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등급 앞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정신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등급 학생이 떨어질 확률도 무려 50% 넘는 이런 확률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 가서 6등급 받은 0.6%의 아주 희귀한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점을 좀 봐두시고요. 그러지만 또 5등급 학생이 비록 0.2등급이지만 2등급으로 상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7등급 학생이 올랐는데 이거 아마 실수했다가 다시 만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학 가형입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 학생이 현상 유지하는 것이 4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칫하면 5등급까지 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2등급대 학생은 올라가는 학생들도 20%,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학생들은 이 20% 안에 들기를 좀 바라겠고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6등급까지 밀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5등급 학생이 1등급 될 확률은 0.5%였고요. 6등급 학생이 1등급이 될 확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학 가형하고 나형을 이제 우리 가채점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나형입니다.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수학 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대에 따라서 지금 한 5등급, 6등급부터는 이제 1등급으로 된 케이스는 없는데 4등급, 3등급에서는 특히 3등급에서는 1등급으로 된 케이스들이 제법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뒷부분을 많이 보시면서 아, 수능은 어차피 안 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앞부분을 보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5등급대 학생이 4등급, 3등급이 나올 확률은 제법 있는 편이고요. 4등급대 학생이 1등급 받은 케이스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하나 등장하죠. 2, 3등급 나오는 케이스 제법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2등급대 학생이 1등급으로 가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역시 영어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현재 위치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권 학생들도 잘못하면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9월 모평을 통해서 이런 11월의 수능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에 따라 수능 성적 여전히 오를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능과 관련된 또 요 내용들은 몇 가지 더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수능 전에 진행되는 논술이나 적성고사, 이 수능에 직접적 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들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수능 성적을 위한 막바지 그 스포트 하는 계기로 이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건강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뭐 댓글을 잠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시험 볼 때마다 긴장해서 배탈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병행하면서까지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준비들까지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도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현 선생님. 예, 모의고사와 또 수능과의 상관관계를 지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럭키박스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댓글에 답을 해드리고 답을 한 댓글에 대해서는 럭키박스 이벤트의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제 첫 번째 댓글인데요. 네, 그 평가원 모의고사만 보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네요. 예. 정시로 갖는 것이 맞을까요? 뭐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선생님? 뭐 앞서서 이제 우리 그 다른 우리 영역별 강의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시로 가게 맞느냐, 뭐 수시로 가는 게 맞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을 가는 게 맞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오르는 것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표처럼 올라가는 학생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현상 유지 내지는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래도 40% 이상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시 포기야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또 나는 정시 올인이야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지금 주어진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재학생 입장에서는 등급이 하나씩 좀 떨어질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 요소에 따라서 이제 합불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소, 뭐 내신과 활동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면밀히 관찰하셔서 우수한 영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료 그 전형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한 학생인데요. 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어느 전형이 등급이 더 높은가요? 예. 그거는 뭐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뻔한. 예, 예. 뭐 당연히 예,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이제 높긴 한데요. 하지만 종합 전형도 뭐 또 어느 학과냐에 따라서 또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이제 높을 수 있고요. 또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은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케이스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의 경우 상당히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통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추합으로 붙은 사례가 있는 반면에 종합은 뭐 굉장히 뭐 내신 성적을 넓게 본다 해가지고 또 지원했는데 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교과 전형이 좀 더 내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종합과 뭐 교과를 뭐 그냥 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이 좀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수능 최저가 걸려 있을 경우 수능이 아주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학생 올라왔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활동한 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 제가 가려는 학과가 점수가 높은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진로 그러니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이 활동한 또 학생이 공부한 그 학과로 지원을 해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학과가 너무 높다고 해서 좀 낮은 학과를 바꾸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을 좀 따지면서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6개 쓸 수 있잖아요. 6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김별희 학생인데 별이라고 우리 하기로 했죠. 그 학생인데 지금 보면 본인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활동한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한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해서 대학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6개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또 다른 형태로 가더라도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만큼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점수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6장의 카드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신의 전공적 합성에 맞는 대학을 지원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하나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최별연 학생 내신보다 모의고사 평균 성적이 2, 3등급 높게 나오면 정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수시에 넣었다가 납치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잘 비교를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좋다면 사실은 정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은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수시 안에서는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 위에 학생을 또 보니까요. 그 수학 가형 수능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 조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요구한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수학 가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수능으로 하기에. 그리고 나형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대학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냐 이렇게 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꼭 반드시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된다면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요. 9월 모평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마 실제 수능에서도 좀 충족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남은 아직 9월 모의고사에서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있죠. 지금 아마 뭐 공대를 다닌다거나 좋은 대학 공대를 다닌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일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최상위권급에서는 가형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수학 나형을 보다가 실제 수능에서 이제 수학 가형을 보다가 나형으로 돌아가는 또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수학 가형은 또 등급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수시 지원을 지금 이제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평을 보셨는데요. 수시 지원 시에 이제 유의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댓글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제가 제가 예, 답변할 댓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이제 9월 모평이 오늘 끝나고 이제 결과야 뭐 한참 뒤에 나오지만 앞으로 일주일 뒤에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모평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대학의 설정입니다.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수시에서는 대부분 내신 성적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전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모의고사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정시 모집에 가능한 대학을 잘 찾아보시고 수시에서는 그 대학보다 조금 살짝 높은데 한 2개, 또 2개, 2개를 조금씩 위로 가면서 6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신 성적이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낮다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사이에 있는 합격 가능한 대학을 뭐 교과 전형 정도로 1-2개 정도 좀 지원해 보시고,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본인의 내신 성적 근처에 있는 대학을 좀 도전해 보시고, 또 논술 전형이라면 사실 좀 더 윗대학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9월 모평 점수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인데요. 원서 접수 마감일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대학이 이제 28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25일 날 마감하는 대학도 있고 26일 날 마감하는 대학도 있다. 이 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마감 시각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6시, 그러니까 4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 17시, 5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 6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7시, 8시, 심지어는 24시에 마감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마감일이 며칠이고 또 마감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별 고사의 일정입니다. 대학별 고사의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별 고사를 하루 보던 대학이 이틀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겹쳐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날 겹쳐 있다면 어차피 한 군데는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잘 보시고요. 또 대학별 고사를 수능 시험 이전에 보는 대학인지 수능 시험 이후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 이전에 보는 대학이라면 합격을 하면 수능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는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 대학은 논술 일정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학생들이 자체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취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면접의 경우는 일단 그 대학에 가셔야 되죠. 대학에 가서 일정 장소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녹화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언제 대학별 고사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이것이 동영상 업로드 방식인지 아니면 비대면 방식인지 아니면 대면 방식인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대면 면접으로 대학이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비대면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잘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면접이 늘어나면서 면접 일정도 하루 보던 대학이 이틀로, 또 이틀 보던 대학이 3일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 대학의 학과에 따라서 그 날짜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1번, 2번 그러면 이제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활동만 많이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활동만 나열해 놓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내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잘 설명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 자신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 현재 위치가 어디 정도 왔다라는 부분을 좀 잘 설명하시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원서 접수 일주일 남았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9월 모평하고 원서 접수 때까지가 5일이었습니다. 5일이었는데 올해는 이틀이 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잘 찾으셔서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뭐 질문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아까 보니까 어떤 학생이 뭐 경쟁률 어마어마할 건가요? 뭐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것은 경쟁률보다 우리 학생의 마음의 불안감입니다. 그거부터 없애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면접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보니까 의대 준비하는 현역 학생입니다. 현역 신분으로 군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최상위권 재수생과 경쟁하기 힘든가요? 힘들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현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대를 준비하는데 재수생과의 경쟁. 이런 내용이죠. 뭐 어떻게 생각이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데 6장의 카드에서 내가 지금 소신껏 하나 도전을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세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것은 좀 저는 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또 재수생이 세도 내가 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는가.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높고 또 다양하게 또 이제 보는 포인트가 학업 역량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80여일 동안 본인이 준비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무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뭐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하셔서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셔야 되고요. 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소서하고 면접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끝까지 자신감을 갖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의 질문인데요. 면접 준비 그냥 생기부만 대비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기부를 보는 것은 이제 학교 대학마다 그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미 그 홈페이지에 실어놓은 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 대학은 생기부만 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재시문이었지만 올해는 생기부만 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는 점 하고요. 생기부를 본다는 얘기는 생기부를 통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기부 보고 활동했어? 안 했어? 이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서 뭐 느꼈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기부만 본다고 해서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기출 면접을 좀 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제시하는 면접인지 아니면 생활 기록부를 통한 확인 면접인지 또 일부 대학은 면접 문항을 또 띄우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연습하시고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연습하죠, 면접을?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학생들 면접 희망하는 학생들 불러놓고 다 혼자 앉혀놓고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모의 면접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학교 선생님과 한 면접 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문항을 짜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이 지금 논술 지원하는데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면 너무 어려운가요? 수능 최저죠. 일단은 수능 최저가 충족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겠죠. 더 커질 것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아무래도 논술 면밀력이 크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어떤 시험을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또
수능 최저가 없이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게 될 경우에 이제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거 혹시 납치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불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대학을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인가, 이 대학을 왜 지원하는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쟁은 언제든지 하게 돼 있고 경쟁을 이겨야만 쟁취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논술 준비에 충실하는 것이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쓰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학생이 이제 이번에 어떤 전망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교과 성적이 낮아질 것 같나요? 뭐 이런 전망을 좀 물어봤는데 이번에 교과 전형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그게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는 기준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초합은 분명히 비슷한 수준에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서 쓸 때 전년도에 그 학교 합격선을 보고 내 점수를 맞춰서 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쓸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6장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그 상향 적정해가지고 맞춰서 쓰기 때문에 일단 최초합은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전년도 비슷해질 수 있는데 커트라인급에서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도 뭐 학생 수가 주는 부분에서 조금 낮아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6장 쓰실 때 한두 개는 좀 소신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작년도 합격선을 가지고 좀 유출을 해보면 1등급 대에서 한 0.06등급 정도가 낮아졌다는 그렇죠. 통계가 있고 또 2등급 대에서 한 0.1 정도가 더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절하게 작년 합격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시고 또 한두 장 정도는 좀 과감하게. 근데 과감하다고 하는 것이 또 너무 뭐 한 등급 정도는 아니고요. 0.1, 0.2 정도로 좀 쓰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아까 한 질문 중에서 특성화고 학생인데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많이 불리할까요?라는 질문 나왔네요. 예.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많이 불리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이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얼마나 활동과 노력을 했을까. 대학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학생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고랑 같이 해서 분리하다가 아니라 자신이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가, 또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공부와 활동, 노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특성화고 학생은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형이 사실은 일반 전형보다 그 경쟁하는 학생들이 좀 덜 세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전형을 쓰는 게 좀 더 경쟁률도 낮고 경쟁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같은 학생들끼리 경쟁이니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내신이 낮았는데 모의고사에서 확 올랐는데 정시로 방향을 돌려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예, 내신 성적하고 이제 모의고사하고 좀 면밀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질문하신 학생은 확 올랐다는 걸로 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신보다 모의평 정도가 확 저 학생 말대로 많이 올랐다면 정시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통 학생들이 9월 달에 원서를 쓴 다음에 교실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수능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좀 수능에 집중해서 끝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집중하시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보니까 9월 보평 결과를 믿을 만한가요? 9월 모평 결과를 믿을 만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과가 아니라 본인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부터.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성적이 이런데 수능날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수능날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한테 물어라. 그 말이 너한테 물어라. 그 말이 정답이네요. 네, 같이 묻는 거죠. 잘 나올 수 있니?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대답하라.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역시 고수십니다. 저 같으면 야, 내가 돗자리 깔았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은데 역시
그러면 또 한번 네. 지금 비슷한 거네요. 지금 자기가 화학이 5등급에서 2등급 되는 거랑 수학이 5등급에서 2등급 되는 거랑 어떤 게 더 가능성 높은가요?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저런 질문은 이제 선생님한테 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김별은 학생인데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별은아 얼마나 화학을 더 열심히 할 거니 수학을 열심히 할 거니 그래서 그 답을 본인한테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금 그 자기가 평상시보다 이번 9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답니다. 9월 모평이. 그러면은 이거 믿고서 상향 지원해도 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남은 기간 지금 한 80일 정도 남았다고 보는 남은 기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외쳐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뭘까? 뭘까? 학생들 궁금해요. 그럼 뭘까?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 이거죠. 벌레다. 무슨 벌레? 셉니다. 예. 공부벌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80일 동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부벌레. 공부만 한다면, 오로지 수능만 판다면, 오로지 EBS만 듣는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들 중에서 컨디션 관리 또는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질문들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도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컨디션 관리라든가 멘탈 관리 어떻게 나누긴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몰입해서 공부를 하면 같이 할 텐데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뭐 반은 합격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면접 준비한다. 또 자기는 정시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안 하다 보니 혼자 멘탈 관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모든 감정 표현을 다 버리고 오로지 좀 집중력을 가져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선생님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중력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이 80여일을 집중을 하면은 달성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아니 나의 평생을 두고서 이 80일만 희생하고 80일만 집중한다면은 내 평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아니 이거 못 참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80일만 절제하자, 참자 이런 좀 강한 의지들 또 만약에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 기간까지만 노력해 보자 하는 요 좀 짧지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멘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멘탈 관리 사실은 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8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 80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어쩌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80일일 수도 있습니다. 80일 집중력을 발휘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30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과 맞섭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한 300여 척의 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거든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멘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30척이 아니라 12척이 아닌가요? 12척인가요? 13척인가요? 12척입니다. 신에게는 12척의 유명한 대사인데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 맞습니다. 어느덧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참 제가 좀 먼저 그냥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당부하신 말씀. 금방 했던 얘기들과 이제 맥락이 같이 됩니다. 80일을 잘 참으시면 남은 100세 시대니까 80년이 편안해집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도 8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80일,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EBS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올해 입시 성공의 길로 같이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기회 될 때 또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